GMO 먹지 마세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Modified 우등도서관에서 빌리 책입니다. 마틴 틱털, 킴벌리 윌슨 지음, 김은영 엄김, 이렇게 책이 나왔군요. 지은이는 마틴 틱털 박사는 유전공학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사회적, 윤리적, 경제적 의미를 공론화하기 위해 의식 있는 과학자, 의사, 활동가들이 함께 결성한 책임 있는 유전학위원회의 의장이다. 삼나무 재단의 상임, 이사, 경제 우선평화, 봉사, 중요 역할을 맡고 있고, 저서는 이렇게 시민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옮기니는 이대. 옮기니도 좋은 책들 많이 옮기셨네요. 일풀이 희망 힐스 거짓말, 좋은 책들을 옮기고 책을 만드셨는데,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우리의 식당을 점유해버린 이거를 먹지 마세요. 자, 서문을 보겠습니다. 식품이나 다른 상품들을 취급하는 유전공학은 자신의 못이었던 과학을 훨씬 앞질렀다. 바로 거기에 위험과 재난의 가능성 그리고 무모함이 놓여 있다. 이렇게 벌어져버린 간극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과학자들이 판매 이익, 독점적인 비밀, 정치적인 영향력에 눈이 멀어 기업을 위한 과학을 펼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올바른 과학이란 개방적이어서 동료 과학자들의 일성적인 비판을 수용하고 실험과 관찰에 입각해서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가해지는 어떤 상업적인 압력이 더 의연하다. 유전자 조작 식품의 홍수는 세 가지 분야의 과학을 앞서 나가고 있다. 그 첫째가 생태학이다. 학술적으로 생태학은 종종 생명체의 분포와 풍부함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둘째는 영양과 질병의 의학, 셋째는 기초 분자 유전학 자체이다.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생명의 유전자를 변형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는 아직도 미미한 형편이다. 이 사회 환경의 변화를 주도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 속에서 이런 좋은 책이 나왔는데, 이런 좋은 책을 사람들이 잘 보질 않나 봐요. 이렇게 뻣뻣하게 새 책인가 한 번도 누군가 읽지 않은 책이 조선간에 기부가 되어준 것 같은데, 카피라이트는 1999년이고 2001년도니까 오래된 책인데요. 당연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은데, 무질서한 남발은 눈을 가리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짓과 다를 바가 없다.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생태학은 유전자가 조작된 생명체와 기존의 생명체 사이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예측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생명체가 가진 분자 수준의 유전적 특질을 변형시키는 기술이 아직은 미숙하다 해도 그러한 변형이 몰고 올 결과, 벌써 이것은 20년 전의 어떤 내용책이니까 지금은 엄청 발전했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네요. 먹지 마세요. 그 당시에도 마틴 틱털, 킴벌스 윌슨은 외부 유전 물질이 기존의 식용작물에 집어넣는 데 쓰이는 바로 그 기술이 그 유전자로 하여금 다른 생명체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변화를 일으키게 만들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복잡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유전 공강의 오만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있다. 이것이 역시 기업체의 이윤과 또 세계의 질서를 원하는 어떤 팀들의 어떤 이런 음모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겠죠. 몬산토 주식회사 같은 선도적인 기업들은 해당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달리고 있다. 그들은 조합하고 제한적인 시행착오식 테크닉을 이용해 동식물의 환경 한없이 복잡한 유전자 조직 그리고 농장과 식품종으로 찾아오는 고객들과 스무고개 놀이를 하고 있다. 이 책의 많은 핵심 질문들에 대해 그러한 기업들이 뚜렷한 해답을 얻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정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아직 기초적인 대답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과학적 근거조차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결과에 대한 지식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의 선택적인 조작이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벌써 재앙적이다 이 말인데요. 자동차에서 원자로까지 그리고 이런 기술이 파생되는 폐기물에서부터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에 이르기까지에 연관되어 있는 값비싼 실수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잠시 멈추어야 한다. 이 수많은 이 실수들을 통해서 인간의 재앙이 파생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가 자연 발생이 아니라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엄청난 실수가 인간의 재앙을 가지고 오는 거죠. 지금까지 증명된 유전자 조작 식품의 이점 중에서 이러한 다각적인 위험들을 상쇄시킬 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유전자 조작 식품은 더 먹음직스럽지도 않고 맛이 더 좋은 것도 아니며 가격이 더 저렴하지도 않고 영양이 더 풍부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대안이 있는데도 유전자 조작 식품을 먹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과학자들의 저항이 생명공학 산업에 의해서 저지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예방 및 단속 기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쪽의 상황 역시 비참하다. 막대한 연구 인력과 개발 보조금, 기술이 이 분야의 산업에 투입되는 동안에 미국 정부는 생명공학 산업의 가장 중요한 조력자이자 선동가가 되어왔다. 결국엔 정치의 결탁을 통해서 이루어진 생명공학의 이 무질서함 속에서 인류가 고통을 당하는 상황들을 말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역할을 포기한 채 무규제 정책을 채택해 왔다. 생명공학에 관한 한 워싱턴에는 규제라는 단어가 없다. 단지 가이드라인이 있을 뿐이며 그것조차도 가장 느리고 불안전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1995년 8월 15일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식품의약국이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5년이나 미루고 있다고 보도했다. 환경보호 역시 EPA 게으르기는 마찬가지다.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를 다시 한번 인용하자면 EPA는 유전자 조작 작물 이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작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5년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 릭 와이스는 이 분야의 기업들이 미처 예측하지 못하였지만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부작용들에 대한 연구들을 열거했다. 철저하고 공개적인 규제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의 압력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미국 농무부는 악명 높은 터미네이터 종자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출자하는 등 영리 기업에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는 생명공학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일부 농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농무부가 그 기업들로부터 끊임없이 지지를 받으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수십억의 인구와 지구 자체가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면 유전자 조작을 선동하는 기업들에게 자신들의 상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도 이 분야의 기업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심지어 그들은 미국의 식품 시장과 식당에서 그러한 상품이 존재한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조차도 반대하고 있다. 유전자 조작 식품에 별도의 표시를 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차단하도록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치력을 행사하고 있다. 2000년 말까지도 FDA는 유전자 조작 식품 표시제를 거부하고 있었지만 이 문제는 조만간 이 분야 기업의 아킬레스건이 될지도 모른다. 다행히도 2000년 12월 미국 농무부는 살충제, 살포, 유전자 조작, 성장 호르몬 주입, 방사선 처리 등을 하지 않고 생산한 과일, 채소, 육류, 유제품을 소비자들이 구별할 수 있도록 유기농 식품 기준을 발표했다. 미국 농무부에 전달된 수백만 건에 달하는 소비자들의 비판글이 기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만든 것이다. 대학과 그곳의 분자 생물학자들은 어떨까? 그들에게 독립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을까? 아주 극소수의 예외가 있을 뿐 불행하게도 그들 역시 컨설팅이라든가 비즈니스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과 타협하고 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무질서한 모습들이죠.
하버드 의대를 졸업한 작가 마이클 클라이턴은 이미 1990년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 일관된 정부정책, 과학계 내부의 파수꾼이 없는 상태에서 분자 생물학의 상업화가 갖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유전학 분야의 거의 모든 과학자들이 생명공학의 상업적인 거래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들은 더 이상 객관적인 관찰자가 아니다. 불길하고 무시무시한 과학과 기술을 평가할 법적인 윤리적인 틀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관찰자가 늘어나고 있다. 상황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소송을 걸어봐야 이기기 힘들고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조언에도 불구하고 몬산토사가 언론과 비판자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상품 비방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협박을 빈번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의 징조이다. 생명공학 작물은 1996년에 처음 재배되기 시작한 이래 경작 면적이 수백만 에이커를 넘어섰다. 더불어 부작용이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역시 점점 커지고 있다. 농부들도 진실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다른 종의 유전자 조직이 함유된 식품이 시장에 점점 더 많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싸워서 막아내고 공개적인 과학적인 제조 과정을 요구하며 해당 기업의 입증 책임이 있는 끊임없는 의문들과 실수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 외에 다른 탈출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난해 몬산토 서울 CEO 로버트 샤피로는 몬산토가 비판자들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과 좀 더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이유들과 그 외의 더 많은 사실들 때문에 러니드 핸드 판사가 민심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계명하는 데에 이 책 먹지 마세요 GMO가 더욱 가치 있는 것이다. 주권자답게 먹고 알고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생명공학식품 공급에 대한 논의는 철저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고대 로마의 격언처럼 모든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결정은 아무나 이 독점 업체들이 하는 것이 아니죠. 음식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또는 환경적으로 정치적으로 궁극적인 공공복리 중의 하나이다. 특허와 면책에 의해 보호받는 독점적 기술을 앞세워 생명의 씨앗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떠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용납될 수가 없다. 공공복리라는 것은 지적재산권이라는 도구마에 의해 탈취될 수 없는 것이며 거대 기업의 옷을 걸쳐서나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 먼 부유한 정사치들의 이익권과 근시안적인 목표들에 의해 만들어진 협소한 상업적 원칙들에 지배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말이죠. 먹지 마세요. 아예 유전공학을 어떻게 작용하나 쇼핑카트 속에 든 것들, 음식이 사람을 만든다, 알권리, 식량전쟁, 푸른 들판, 천사와의 결투. 자, 우리의 세상을 보게 될 때 미래를 가지고 있는 것은 터널끝의 불빛은 아주 신앙적이고 제네티컬리 모디파이드 오르가니즘이라는 GMO. 감사의 말은 이 책의 출판을 위해서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CRG의 인턴 중에 두 사람 하버드 대학교 이렇게 그 초반본을 쓴 연구로 도움을 받았다. 이 책을 만드는 동안 친구 동료들의 도움을 받았고 기꺼이 1,001가지의 과제를 선별해 주었다. 콜마이네인 이렇게 책임 있는 유전학위원회에서 조명한 12명의 친구들의 도움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알려줄 분들은 이렇게 다 안 해도 되겠지만은 또 믿을 만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였네요. 많은 사람들이 통합해서 이렇게 큰 도움을 주었고 이렇게 해서 이 책이 됐는데, 메리 해링턴 목사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이 목사님이 그럼 이게 창조적인 어떤 입장에서 신앙적인 입장에서도 봤어도 이것은 분명히 원리가 잘못된 원리 속에서 나온 GMO를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하는 내용이 이제 핵심이 되겠는데요. 빼앗긴 식탁 들어가면서 우리가 최신 제트 여객기에 탑승했다고 상상해보자. 여객기가 활주로를 향해 이동하는 동안에 우리는 좌석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조간 신문을 펼친다.
비행기가 이륙을 위해서 점점 가속도를 붙이는 바로 그때 신문 일면의 기사 하나가 눈을 사로잡는다. 기사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타고 있는 신형 여객의 안전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보다도 더 조심스럽게 앞미를 대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행기보다도 훨씬 더 깊이 신뢰하며 우리의 생명을 맡기는 대상, 즉 우리의 식품 공급 체계는 우리 중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판도가 바뀌고 있고, 과학자들마저도 이러한 새로운 식품들의 장기적인 안전성에 대한 테스트를 거의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비행기를 사고 날까 싶어서 그렇게 테스트하는데 왜 이 음식에 대해서 하지 않냐? 이 식탁, 우리 이 먹음으로써 탈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왜, 이런 내용이죠. 자, 자연스러운 유전적인 변화 과정을 이용해서 야생식물을 막아 영양이 더욱 풍부하고 더 먹음직스러운 식품으로 천천히 변화시켜왔다. 최근까지 이렇게 진화된 식용작물들은 인류가 공동으로 물려받은 유산의 일부였다. 모든 사람들이 식용작물을 유통과 거래와 저장에 편리한 작은 형태의 씨앗으로 보관할 수 있었다. 실제로 작물의 선택적인 품종 개량 덕분에 식품은 더 안전해지고 영양은 더 풍부해졌으며 생물의 다양성은 증가했고, 자연재해나 경제 공황 같은 어려운 시기를 대비한 식량 보호 체계도 튼튼해졌다. 하지만 새로운 농업이 등장하면서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식용작물의 특허를 신청함으로써 그 식품에 대한 독점적인 통제권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들은 자연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방법으로 유전물질을 제거하거나 추가함으로써 식용작물의 미세한 생명 과정을 변형시켰다. 마치 악몽 속에서 시험 비행을 거치지 않은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것처럼 유전자 조작 식품은 소리 소문 없이, 적절한 표시도 없이 필수적인 안전 테스트조차 거치지 않은 채 시장과 슈퍼마켓으로 흘러들었다. 한 발 더 나아가 유전자 조작 식품은 소비자에게 어떠한 이득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더 먹음직스럽게도 않고 맛이 더 좋은 것도 아니며 가격이 더 저렴하지도 않고 영양이 더 풍부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상한 식품을 우리가 평생토록 먹어왔던 자연식품과 구분하기 위해 사람들은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었다. 유럽에서는 이런 식품을 유전자 조작 식품이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또 다른 이름 젠푸드라고 부른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새로운 종류의 식품을 매일같이 먹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먹이고 있는데, 이제 와서야 기업이나 정부와 거래를 두고 있는 객관적인 과학자들이 이 식품의 안전성을 따지기 위해 테스트를 시작했다. 사실 미국의 현대식 슈퍼마켓에서 쇼핑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식품에 유전자가 조작된 원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전자 조작 식품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감춰져 있다. 한편 경제학자들은 농업에서의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전국적으로 또는 일부 지역에서 농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환경주의자들은 유전자 조작 작물에 초래할 수 있는 생태학적인 위해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식용작물들은 이미 전 세계에 걸쳐서 수백만 에이커 땅에서 경작되고 있다. 21세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유전자 조작 작물은 영국과 대만의 영토 전체를 덮을 정도로 넓은 땅에서 경작되고 있고, 뉴욕과 센트럴 파크를 융단처럼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많은 잉여 작물이 쌓였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농업의 변형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식량 공급 체계는 예측할 수도 없고 위험하기까지 한 과학을 현실에 적용하려는 몇몇 기업들이 손에 맡겨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장악하는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모든 것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생명의 인륜의 가장 귀한 1인 영양소를 이렇게 독점을 할 수는 없는 건데 이렇게 했다는 거죠. 유전자 조작 식품을 먹으면서 새로운 안전성 테스트에 대한 정보를 접하다 보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구 전체의 생태계, 식량 공급 그리고 모든 생명체의 건강과 유전자 조직이 연관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실험식에서 실험용 쥐가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실험용 쥐가 되었어. 이걸 먹어버렸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처음으로 실시된 객관적 테스트의 결과가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유전자 조작 옥수수의 꽃가루 때문에 죽어 있는 제왕나비에서부터 콩 제품에 주입된 유전자로 인한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의 위험성까지, 그리고 유전자 조작 호르몬을 먹인
젖소와 그 젖소에서 난 우유를 마시는 인간에게서 실제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건강성의 수많은 문제점들을 보여주는 실험에 이르기까지 과학자들은 거의 매주 경고의 내용을 담은 글들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년 또는 몇십 년이 지난 후에야 나타날 진행에 매우 더딘 문제점들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인간이 감수할 만한 위험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유전자 조작 식품을 생산하는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에게 이러한 식품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과정에서 세계 곳곳에서 무역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수입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유전자 조작 식품을 위해서 언급한 위험들을 발생시키기만 할 뿐 어떠한 이익도 가져다 주지 않는데도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한편 환경운동가들은 유전자 조작 작물로부터 탈출한 유전자에 의해 탄생한 슈퍼 잡초와 슈퍼 버그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한 소송은 점점 늘어가고 세계 곳곳의 활동가들은 자신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를 알리기 위해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런 새로운 종류의 식품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식품이 자연 상태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방법으로 유전자를 조작하는 식품이라는 것이다. 식물, 동물, 바이러스, 박테리아로부터 추출한 유전자를 괴상한 방법으로 융합시키면 생태계의 교란을 막아주는 자연의 감시와 균형 체계는 무력화된다. 유전자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대단히 복잡한 주제이며 아직도 일부에서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던 방식으로 유전자들을 개별적으로 조합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연환경 속에 풀어놓았을 때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유전자 조작 과정 자체만이 아니라 그 결과 또한 전적으로 불확실하다. 일단 유전자 조작이 이루어지면 유전자 제조의 결과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생명체에 섞여 들어가지 않을지에 대한 설명할 길이 없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도 유전자 조작 생명체를 자연환경 속에 풀어놓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한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위험한 이유는 그 불확실성 정도가 너무나 크기 때문일 것이다. 불확실성. 우리의 식품에서 일어난 혁명의 두 번째 기이한 특징은 이 식품이 누군가의 독점적인 소유물이라는 점이다. 밀 한 포대, 감자 한 자루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물의 변종 전체가 이제는 한 기업의 상품이라는 뜻이다. 일부의 경우에는 종 전체가 누군가의 소유물이 된다. 우리가 먹는 식품 그리고 미래에도 사람이란 누구나 소비해야 할 품목의 공급에서 상당한 부분을 하나의 기업이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독점이라는 용어의 새로운 권력이 더해질 것이다. 마지막 특징은 이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세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한 지역의 생태계에 잘 적응된 채로 수백 수천 년에 걸쳐 식량을 생산해온 지역 농업은 교묘한 무역협정의 법률에 의해 강요된 세계적인 단일 경제의 자리를 빼앗기게 된다. 이러한 무역협정들에 따라서 건강과 자연환경 그리고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의지해온 독립법은 구석진 뒷자리로 밀려나고 비밀리에 움직이는 익명의 관리들이 모든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제 앞으로 펼쳐질 각장에서 우리는 식품과 관련된 유전자 조작 혁명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치고 한다. 유전공학이 작동하는 방식을 비전문가의 눈높이에 맞춰 들여다볼 것이다. 유전자 조작 식품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누구이며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인지도 따져볼 것이다. 건강과 자연환경 그리고 우리 경제에 두려운 위험에 대해서도 천천히 살펴볼 것이다. 생명의 본질을 소용하고 변형시키는 행위의 윤리적이고 정신적인 결과들을 포함해 유전자 조작 식품이 갖는 더 넓은 함의도 짚어볼 것이다. 이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세계를 먹여 살릴 것이라는 업계의 공헌에도 대해서도 거리낌없이 따져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식품 공급의 독립성과 무결성을 지켜내기 위해 그리고 정확하고 정직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자신과 아이들의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보존하기 위해 각자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에 대해서도 잠시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먹을거리에 대한 생명공학의 횡포는 이미 널리 만연해 있고 거의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도 수만 종의 천연식물 종자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다양하고 건강한 지역 식량지기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이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기만 한다면 우리의 식품 공급체계는 다시금 농민들과 식품 공급자들 그리고 우리들의 손에 맡겨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건강과 자연 환경을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 책을 쓰도록 도움을 주었던 그 참 귀한 모습들, 귀한 분들의 추천에서 아주 좋고, 특히 이 기도문을 써서 마지막으로 이 참 중요하네요. 위에서 깊은 감사 기도를 한 것은 이 들어간 기도문을 써준 마틴 부인 메리 해링턴 목사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분들의 어떤 건의와를 통해서 이렇게 과학적이고 생물학적이고 진실적인 내용을 책으로 쓴 것 같습니다. 계속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유전공학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두 가지 교배할 수가 없다. 나무와 당근은 그것들은 성적으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분자 생물학적 테크닉을 사용하면 다른 유전자들을 끌고 들어갈 것도 없이 나무에서 하나의 유전자를 추출해서 곧바로 당근에 주입할 수 있다. 칼린스의 R. 애덤슨. 같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작을 해서 결국은 인간이 먹는 인간을 조작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악행들이 마구마구 저질러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쭉쭉 공부를 계속해서 위험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